연말정산 문제가 조용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의 기운을 느낀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야 할 세금 금액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눠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등 조삼모사 성격의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카지노를 더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재벌 특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카지노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오래된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대화의 조건은 많았습니다. 연초에 대화를 많이 할 것처럼 했다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흐지부지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지난 2년의 사이클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대통령의 말을 풀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어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즉 카지노 추가 선정 계획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 외에 이번에는 재벌 특혜라는 평가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통일 준비를 주제로 4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남북 대화를 강조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외교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의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던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강조하자 천안함 침몰로 내려진 5.24 조치 해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모호한 표현만 많은 박 대통령의 언급을 5.24 조치 해제로 연결시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연구실장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연도 기자회견이 작년 10년 연도 기자회견을 재판한 것처럼 네. 이번에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의 그냥 재판에 불과하다. 뭐 새로운 게 전혀 없다. 북한이 상대를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안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남북 대화를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같은 지적은 류길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업무 보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류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도 해보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실망을 넘어서 혹평이 나오고 있군요. 네, 남북 대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조치와 제안이 없었다며 남측만의 공허한 비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통일시대의 개막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남북관계가 너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말씀 가운데 북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와 제안이 없었다는 점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지금은 대화의 골든타임이지 계획의 골든타임이 아니라며 제안만 쏟아내고 실효적 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통일 제안은 의미 없는 말잔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준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적극적으로 호응해 관계 개선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부가 어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추가로 선정하겠다. 이 내용이 오늘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새누리당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대변인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침체된 실물 경제를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때를 놓치지 않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 관광객 유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특혜가 집중되며 해외 사행자본 유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카지노 리조트 신설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2곳 더 허용하면서 국내 투자자도 카지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경제 자유구역에 복합 리조트를 지으려면 최대 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 달러만 넘으면 국내 투자자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복합 리조트의 건설비 규모는 한 곳당 1조 원 이상이라 사실상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대기업에만 카지노 영업권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기업에게 손쉬운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도 차지하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연말정산 문제가 정치권의 중요한 변수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과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 해.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책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물론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미혼 직장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구간의 직장인의 경우는 세금 변동이 없다고 했던 정부의 전망과 달리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17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달벼락, 13월의 비명, 그리고 13월의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위의 깃털을 살짝 뽑아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 이것이 올해 세법 개정안의 방식이다. 2013년 세법 개정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에서도 서민 증세론이 힘을 얻을 경우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자칫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나성림 부의장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연말정산 한국액 축소와 관련해서 소득 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 부의장은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의 발표에 대해서도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가운데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일부 환급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평균 세부담은 늘지 않지만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의 홍만영 팀장은 평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개인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 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클 수 있다며 정부 전망치의 표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약 9천억 원의 세수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결국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통해 거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 혜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세부담 증가는 이 복지 혜택 증가와 비교해서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나 부의장은 본격적인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 척결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빠져나갔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시행 과정에서 세제 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나눠서 내게 하거나 간이세액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내는 방법만을 바꾸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오늘 국민TV에 왔습니다. 라디오 출연을 위해서 왔는데요. 저희 뉴스K도 따로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날이 서 있었고 때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죠. 정윤의 파동,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바의 메시지가 안 나왔죠. 고지에서 터진 이른바 KY 수첩 파동, 이런 걸 통해서 청와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난 2012년에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환멸을 느끼거나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죠. 무엇보다도 50대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죠. 그 연령층이 과거 선거에서는 오히려 야권을 많이 지지했습니다만은 2012년에 안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다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현 정권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글쎄 실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실세라는 표현을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무슨 인사랄까 어떤 뭐 잘못된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실세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야죠. 청와대에는 훌륭한 수석들이 있고 내각에는 훌륭하고 소신 있는 장관들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결국에는 그 개인적 리더십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 좀 확실한 소신이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 있는 사람을 기용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것은 개인적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입니다. 네.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기를 버릴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경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현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어려워질수록 본인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더 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제가 쭉 봐왔어요. 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위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 도둑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가 하면 2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하고 특위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조사위원들에게 무보수로 일하라는 고약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세금 도둑이란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내수석부 대표는 세월호 특위가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13개의 과를 두려고 한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 비상임 조사위원인 황전원 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황 씨는 세월호 특위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특위 조사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 공감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 세월호 예산 관련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자칫하면 출발부터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으려면 결국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 측은 특위의 구성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새누리당 쪽의 공세는 흠집내기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세월호 조사위원들이 급여를 받는 문제에 대해 다른 생계 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조사 그 자체에 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의 인원 문제도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직원 125명이 문제라며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조항에는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 측은 김 원내수석부 대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임위원 5분은 직원이 아니고 네. 법에 정해진 직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5+120으로 조직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네. 우리가 법률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세월호 특위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이라며 일부 사업들은 당초 조사위가 목적했던 진상규명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비 1억 6천만 원, 번역료 3억 2천만 원, 조사위 활동 홍보비 6억 7천만 원, 안전사회 워크숍, 세미나, 해외 전문가 면담 등으로 운영되는 11억 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종훈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세월호 특위의 240억 예산은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조사비가 포함된 사업비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안전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며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세월호 특위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상지대 김문기 총장 복귀 반대 운동에 앞장서왔던 정대화 교수. 지난해 12월 정대화 교수를 파면한 상지대가 연구실 폐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파면이고 파면 취소 소청 절차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실 폐쇄에 응할 수 없다며 닷새째 연구실을 지켜온 정대화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김현주 PD입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지난 15일부터 닷새째 학교 연구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지대 측이 징계 파면된 정 교수의 연구실을 폐쇄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연구실 폐쇄 압박이 점점 심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안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약간 하급 직원을 보내다가 급이 자꾸 높아지네요. 높아지고 어제는 2번이나 왔는데 어제는 자정에도 왔었어요. 불 좀 꺼달라고. 그래서 왜 불을 끄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연구실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불까지 켜놓으니까 자기가 위에서 지적받는다고. 위에라는 건 이제 뭐 김문기겠죠. 1993년 비리로 퇴출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정대화 교수의 비리재단 복귀 반대 투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가 단식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자 상지대 측은 지난해 11월 4일 직위 해제, 12월 15일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파면되었으니까 이제 연구실 폐쇄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건 사실 이제 그건 이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를 이제 직위 해제하거나 파면하는 이유가 이 학교 상황에서 나를 이제 말하자면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제 파면을 이제 핑계로 사실은 이제 내가 학교에서 이 김문기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건데 정 교수는 현재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접수한 상태로 2월 11일로 예정된 소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면 자체가 부당한 데다 파면 취소 소청 심사 결론도 나오지 않았기에 연구실 폐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청 심사 결론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정 교수의 복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학비리 재단이 부당하게 파면된 경우에 승소해서 돌아오더라도 복직시키지 않는 그런 나쁜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파면이라는 징계가 내려지기까지의 절차도 문제투성이었다고 정 교수는 지적합니다. 이 징계위원회 이사가 아닌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전직 이사가. 그 전직 이사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고요. 이 교원이나 공무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1회 이상 당사자의 직접 소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직접 소명 절차를 빼버렸어요. 권한이 없는 이사들, 그러니까 그 내 징계 의결을 이사회가 할 때 이사 9명 중에서 이사는 1명뿐이었어요. 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사무처리권이라는 어떤 그런 민법에 따른 어떤 그 조문을 남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파면으로 끌어갔기 때문에 중징계를 위해 징계 시한이 1년 넘게 지난 사안까지도 징계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1년 상지대 측이 정관을 불법으로 변경하려 할 때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이번 징계 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우리 학교 정관에 의하면은 그 교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즉 징계 시한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2013년 10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정대화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 감사기간 내에 이뤄졌습니다. 교육부 감사와 관계없이 재단 측의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 과정에 이미 징계를 다 해버렸고 나 같은 그러니까 발표만 감사 후에 한 거니까 사실은 김문기는 그 감사를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 할 바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고 사실 교육부 우습게 본 거죠. 이 기간 상지되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회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현재 그 작년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올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전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정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기정학을 받았기 때문에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4명은 또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어요. 교육부 상지대 감사단장이 학생들의 징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고 정 교수는 전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부 감사 결과도 회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 이후에 그 여야 정당과 또 교육부를 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가 약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993년에 김문기가 구속됐잖아요. 그 구속되기 직전에도 감사를 했는데 그때도 교육부는 별거 없다 그랬어요.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국 해군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목록이 화제입니다. 일본 고베산 쇠고기, 쿠바산 씨가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물품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산 비리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통영함 비리에서부터 멀게는 1993년 율곡 비리까지 한국의 방산 비리의 역사는 어느 나라보다 화려합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최악의 부패 스캔들, 현금 50만 달러, 성매매, 고급 호텔 숙박권 등 미 해군 간부들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방위사업가 레너드 프란시스로부터 제공받은 뇌물들입니다. 일본 고베산 쇠고기, 스페인 새끼돼지, 쿠바산 시가, 장식용 칼, 선박 모형 등 뇌물 목록은 다양합니다. 지난 16일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재판에서 프란시스는 미 해군 간부 다수에게 현금 5억 4천만 원, 명품 핸드백 등 다양한 뇌물을 줬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 항구에 정박한 선박 군함 등의 음식과 연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온 프란시스는 지난 10년 동안 미 해군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군함의 이동, 정박 일정 등 각종 군사기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뇌물과 군사기밀을 주고받은 프란시스와 미 해군 대령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뇌물 공여와 사치 혐의로 지난 2013년 체포됐고 오는 4월 3일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통영함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방산업체인 H사 대표가 한국방위사업청의 통영함 사업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착돼 사업체 대표와 방사청 간부들, 브로커 등 7명이 구속됐습니다. 방산업체 H사는 방사청 담당자들, 간부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은 H사가 통영함 음파 탐지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서류를 조작해줬습니다. 이 같은 뇌물 공세를 통해 성능 미달인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가 41억 원짜리로 둔갑해 납품됐습니다. 통영함은 1,600억 원의 건조 비용을 쏟아부은 해군 구조함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통영함 비리 사건 외에도 불량 방탄복 대량 납품 과정 등의 비리를 수사 중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부가 어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 미군부지 개발 로드맵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고층 빌딩 위주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미군 잔류기지로 인한 문제도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주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뉴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서 용산부지 개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 계획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주한미군 이전 부지 3곳에 고층 빌딩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부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대립해온 곳인데요. 국토부는 3곳 모두 용적률 800%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서울시는 친환경 개발을 강조하면서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곳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활성화 대책은 나름대로 절충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절충안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3곳의 부지가 각각 어떻게 개발될 계획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새 부지 중에서 캠프킴 부지는요, 유일하게 고밀도 개발이 확정된 곳입니다. 2018년 이후에 50층 빌딩을 세울 예정이고요. 유엔사 부지의 경우에는 오는 4월에 3차원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빌딩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사 옆에 있는 수송부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 부지와 그 캠프킴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규모는 다르지만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는 것은 똑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용산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빛을 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예. 정부는 남산에서 용산공원을 거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조망축을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남산을 기점으로요, 용산을 거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3개의 조망축을 설정해뒀습니다. 예,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여기가 다 조망축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서울시 역시 이 점을 우려해서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강조해왔던 겁니다. 국토부 역시 남산을 바라보는 경관축에는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조성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엔사와 수송부의 경우에는 빌딩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0층,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예, 용산 생태공원과 관련해서는 미군기지 잔류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에 용산기지 시설을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예.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인데 이게 두 번씩 연기하면서 이게 번복이 2번이나 된 셈인데 재연기를 받아들인 미국을 위해서 양보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군 기지 남아있는 곳들을 포함해서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우선 미 대사관 부지와 드래곤힐 호텔 그리고 헬기장이 용산부지 전역에 걸쳐서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운데에 잔류하기로 새로 결정된 부지까지 합하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중간까지 경계선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이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미군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미군을 위한 조성,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부터 졸속이었다라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4대강이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강행되고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에 대한 책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이 지적이 사실이었다는 점이 또 감사원을 통해서 재확인된 셈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요. 우선 수공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려 기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2009년 9월 25일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수공 자체 사업으로 하자고 시행이 결정됐는데 불과 4일 뒤인 28일에 수자원공사 이사회가 사업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수공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제출했다는 겁니다. 수공 측은 치수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수입도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이 의견은 사실상 묵살됐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불분명한 재정 지원 조건, 이 부분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공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과 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모두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나 절차,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점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종합적인 회수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수익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최대 6천억 원인데 이미 최대 8조 원으로 예상되어 있는 투자 원금 규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른바 NLL 회의록,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죠. 이 회의록 파기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구형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검찰은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취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남북정상회담록의 일부를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회의록 삭제를 위한 동기가 없고 검찰이 이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또 녹음 파일과 비교해서 실제 발언과 더 같은 취지로 회의록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제작토록 한 것이지 초안 삭제 지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대화록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제기됐던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부터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NLL 대화록 논란이 불거진 건 새누리당의 주장, 즉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초안을 삭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는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요. 또 같은 해 6월에는 국정원이 배포한 대화록 발췌본을 통해서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예,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 지난해 말에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이게 있는데 이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조 파괴 부활법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자문을 담당하는 경영지도사가 교섭권이나 행정심판대리권 같은 노무사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노조 파괴로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경영지도사 자격만으로 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이 법안이 지난해 노동부나 환노의 의견 조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서 깜깜이 통과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법령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된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 지도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요. 7항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즉 노사관계법령에 따라서 경영 진단은 물론이고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에 관한 대리 권한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좀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노무사의 전반적인 영역이 경영지도사 업무로도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전문성 문제와 더불어서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사측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법안 내용 자체가 좀 범위가 애매해요. 이게 과연 노무사가 하는 할 수 있는 그 업무 중에 어디까지를 경영지도사 할 수 있는지 그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런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니까 근로자 쪽보다는 아무래도 회사 쪽, 사측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예, 뉴스 리뷰 노지민 뉴스 PD였습니다. 긴긴 겨울밤이라는 말을 실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안팎이 어둠 속의 적적한 겨울 대신 밝은 불빛 아래 갖은 즐길거리에 수많은 채널이 제공하는
볼거리들로 넘치는 겨울밤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읽고 계시는 책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색 없는 질문이 되었나요? TV, 컴퓨터만 꺼도 꽤 조용해집니다. 그 속에서 책을 읽는 재미도 꽤 괜찮습니다. 일에 쫓겨 책 읽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겨울을 지내느라 책 허기를 겪는 터라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읽어내지 못한 책들이 곁에 쌓여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어 보지 못하고 헤어져서는 안 되는데 들을 이야기 많을 텐데. (1월 19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